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 신천지 예수교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구시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근거로 집회를 허락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관중석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잔디가 보이지 않을 만큼 경기장 위에도 가득 모였습니다. 신천지 예수교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연 대규모 수료식입니다. 신천지 만세! 전국에서 신도 8만 명이 모였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엔 온라인으로 했는데 올해 다시 현장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한 만여 명은 보조 경기장에서 행사를 봤습니다. 앞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경기장 대관을 취소하라고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재작년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퍼진 아픔이 아물지 않은 데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종교 행사를 허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판단을 해도 여기는 대구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해서도 안 되고 대구가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 소상공인들하고 또 피해 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찾지 못해 대관을 허락해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대민 행정이 어찌 감정으로만 처리할 수 있겠냐며 되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이 많은 10만 명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네들 종교 활동을 하는 거니까 이해해야죠. 대구 수성경찰서는 370여 명을 투입해 교통을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천지 측도 경기장 안팎에 안전요원을 두어 사고 없이 행사가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도어 스태핑.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도어 스태핑을 하는 곳에 가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통령실이 가벽을 설치하는 곳은 1층 로비로 그간 도어 스태핑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기자들과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부터 비공개 일정까지 노출된다며 이곳에 가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제 도어 스태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 MBC 기자와 이기정 대통령 홍보기획비서관의 설전이 벌어진 직후입니다. 약 4m 높이의 가벽이 설치되면 1층 출입구 시야는 완전히 가려지고 기자들은 출입하는 이들을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안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지난주 금요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지난 2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통령과 외국 대표단 접견 당시 일부 출입 기자들이 사전 협의 없이 촬영한 걸 계기로 가벽이 설치되는 것이라며 도어 스태핑과 설전이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도어 스태핑을 포함한 재발 방지 등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도어 스태핑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 송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구에 사는 30대 박모 씨는 요즘 주택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9월 30일자로 갱신이 되면서 한 1% 정도가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자 부담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더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9월 기준 연 4.7%, 대출금 3억 3천만 원에 대해 내는 이자만 한 달에 130만 원입니다. 이제 다음 3월 말에 이제 오르게 되는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가 좀 답답한 거죠. 중도금 대출과 전세 대출, 신용 대출까지 가진 또 다른 직장인 이모 씨도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5%는 넘을 것 같고 뉴스 보니까 7%도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되나.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뛰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신용대출 모두 최고금리가 연 7%를 넘겼습니다. 대출금리는 앞으로 더 뛸 걸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주 목요일 연 3%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걸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0.5%포인트가 아닌 0.25%포인트 올리는 베이비 스텝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1,300원대 초중반까지 떨어진 환율 등을 고려해서입니다. 대출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순 없을까요? 그렇다면 우선 금리 상한형 주담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대출 금리를 1년에 최대 0.75%포인트 이상 못 올리도록 제한하는 상품입니다. 이미 대출받은 사람도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데 단 가입 비용으로 대출 금리의 연 0.2%포인트 정도를 붙입니다. 5대 시중은행에서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지난달 269명으로 9월보다 43% 늘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열흘 동안에만 174명이 가입했습니다. 월급이 올랐거나 승진 혹은 이직 등으로 신용 상태가 대출받기 전보다 좋아졌다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심사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같은 이금융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신용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 신용대출 이런 것들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 정책 대출들 있죠. 햇살론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최근엔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가능해지는 등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상반기 1금융권 19곳에서 받아들여진 금리 인하 요구건은 22만 건. 신청 4건 중 1건꼴입니다. 이렇게 아낀 이자는 720억 원에 이릅니다. JTBC 송재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복구됐습니다. 계정이 부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0만 명의 팔로워가 모였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응은 다소 차가웠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트위터 계정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영구 정지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트위터 측은 지난해 1월 워싱턴 DC 연방의사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 이후 폭력 조장 위험 등으로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고 3주 만에 해당 계정이 다시 부활한 겁니다. 정지 당시 약 8,300만 명이던 팔로워는 모두 사라졌는데 복구 약 20여 분 만에 100만 명가량이 몰려들었습니다. 트위터가 이렇게 영구 정지 제재를 푼 근거는 간단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9일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를 상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복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만 하루 동안 약 1,500만 명이 참여해 찬성이 52%, 반대가 48%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더 높게 나오자 머스크는 사람들이 답했다며 트럼프의 계정은 복구될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위터 복귀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I don't see it because I don't see any reason for it. They have a lot of problems at Twitter. You see what'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머스크의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트위터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앞으로도 활동은 본인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수능 끝나고 맞는 첫 주말, 자립을 앞둔 보육시설 청년들의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평균 나이 20세인 이들의 대학 진학률 12.9%. 하지만 저희 취재진에게 정작 이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통계로 말하는 뉴스 퍼센트의 안지현 기자입니다. 보호 종료 청소년과 관련해 저희가 가장 먼저 살펴본 퍼센트는요. 바로 12.9%입니다.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해 보육시설 등에서 지내다 보호가 종료된 아이들,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으로 불리는 이들의 지난해 대학 진학률입니다. 70%대인 전국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과는 차이가 크죠. 평균 나이 만 20세인 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았다면 그럼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취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40.4%가량이 됐고요. 대학도 취업도 아닌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청년들도 23%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소를 나온 뒤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는, 그러니까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20%가 넘었습니다. 2,300명가량인데 이들에 대한 복지가 비교적 잘 돼 있는 영국의 경우 이 비율이 9%, 한 자리를 쓰인 것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가장 큰 이유, 관리 인력 부족입니다. 한 사람의 자립지원 전담 인력이 담당하는 청소년은 110명가량. 대다수 한 달에 한 번 전화통화 수준에 그치다 보니 점차 연락조차 닿지 않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많아진 겁니다. 게다가 중간에 보육시설을 퇴소한 청소년들은 빠져 있어 연락이 두절된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가 만난 올해 고3인 자립준비 청년도 보육원 규칙을 어겨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넉 달이 걸려 집을 구했다는 그가 말하는 가장 필요한 지원은 혼자 고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밥을 잘 안 챙겨 먹게 돼요. 그냥 라면 먹을 때도 있고 이런 때가 제일 많아요. 지금 필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자주 연락해주고. 맞아요, 진짜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수능은 보지 않았고 생계를 위해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5년간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지원 대책도 내년부턴 매달 지원되는 수당을 40만 원으로 올리고 일시에 지원하는 자립 정착금도 1,0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립 지원 전담 인력도 180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한 명이 관리해야 할 청소년은 여전히 70명에 달합니다. 영국의 경우 한 명의 상담사가 담당하는 청소년은 25명가량입니다. 때문에 보육시설에서조차 집단 생활로 정서적 안정감을 얻지 못한 청소년들이 홀로 서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포기하는 건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삶이 안정이 돼야 꿈을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거든요. 5년 후에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꿈과 목적이 없다니까. 희망사항 같은 거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뭐 불편한 대로 살아야죠, 뭐. 해마다 2,400명, 평균 나이 만 20세의 청년들이 보육기관에서 나와 사회로 자립을 시작합니다. 손 잡아줄 단 한 명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보호 종료 예정인 청소년들 가운데 관리사의 연락이 필요 없다고 답한 사람은 단 8.1%뿐이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인 관리사의 전화 한 통이라도 더 자주 끊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미국이 반세기 만에 재개한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가 성공적인 첫 걸음을 뗐습니다. 내일 달의 100km 앞까지 접근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왜 달로 돌아갔는지, 아르테미스는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월드뉴스 W의 윤서령 기자입니다. 3, 2, 1, boosters in ignition. And liftoff of Artemis 1. We rise together back to the moon and beyond.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1호. 하루 뒤 우주에서 내려다본 지구의 모습을 보내오는 등 계획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We take everything step by step. You know, we want to get a full test flight out of this, the full 25 and a half days. 본체에서 분리된 우주선 오리온은 내일 달의 100km 앞까지 근접 비행합니다. 이후 달을 한 바퀴 더 도는데 지구에서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역대 유인 우주선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갔다 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정책명령 1호에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This is a giant step toward that inspiring future and toward reclaiming America's proud destiny in space. 오바마 행정부에선 시간을 들여 화성 개발을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문 퍼스트로 궤도를 선회한 겁니다. 69년상 당시에 단 하나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냉전 시대의 상대인 소련을 눌러준다라는 거였거든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그 중국과의 대결 구도, 미국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과시해야 되겠다. 프로젝트 이름은 아폴로의 쌍둥이 누나 아르테미스에서 따왔습니다. 20세기 아폴로는 달 표면을 밟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사용된 장비도 대부분 일회용이었다면
21세기 아르테미스는 달 근처에 우주 정거장을 세우고 연구 인력을 상주시키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Not just for the sake of going to the moon, learn how to live on the moon in order to prepare to send humans all the way to Mars. 나사는 2024년엔 사람을 태워 달을 돌고 2025년엔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On the left of your screen there, we do have one of our purposeful passengers, our Moonikin, who is wearing the Orion Crew Survival spacesuit. 아르테미스의 성공적인 출발로 미중 간 우주 개발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2007년 처음 달 탐사선 창어 1호를 발사한 뒤 2020년엔 달 토양의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에서 미중이 격돌하는 장면도 이제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닙니다. 아르테미스엔 미국의 우호국 21개국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는 50년 전엔 대립관계였던 우방이 된 우크라이나, 폴란드도 포함됐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도 신냉전 구도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JTBC 윤서령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화해를 상징하던 대왕 판다 턴턴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권민재 기자입니다. 대왕 판다가 몸이 늘어진 채 누워 있습니다. 의료진이 다가가 상태를 살피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대만 타이페이 동물원에 사는 턴턴이란 이름의 대왕 판다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이 판다는 중국과 대만의 화해를 상징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중국이 대만에 선물했는데 당시는 양안의 관계가 가장 우호적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양안의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2016년에는 차이잉원 총통이 당선되자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물원에서 탄탄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올해 18살이 된 탄탄은 지난 8월부터 뇌병변 증세를 보였고 뇌종양 의심 진단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1일 중국 판다보호 연구센터 전문가 2명이 대만으로 와 치료를 도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어제 탄탄의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를 놨고 탄탄은 사망했습니다. 탄탄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두 판다를 기증받았던 국민당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미래에 양안 간 더 많은 탄탄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네, 어제 서울 숭례문 오거리 일대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제1야당 의원들과 한번 두 가지만 외치겠습니다. 야당 탄압, 야당 죽이기에 골몰하는 윤석열은 물러가라! 자, 그러니까 어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단상에도 올라갔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하기 6 더하기 1, 이거 뭡니까? 네, 사진을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양이원영, 강민정, 안민석, 유정주, 황운하, 김용민 의원 이렇게 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을 했고 네. 그리고 검수완박 국면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있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도 집회에 나왔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7명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촛불 집회에 대거 참석해서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어제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집회가 15차 집회였는데요. 지난달 8일 9차 집회 때 가장 먼저 김용민 의원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참석을 하는 건 또 무게감이나 정치적인 의미가 좀 다르니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어깨에 토닥여준 의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얘기죠. 곧바로 안민석 의원이 용기 있는 정치인, 나도 촛불 집회 가겠다면서 김용민 의원을 두둔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들도 조금씩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처음 촛불 집회에 참석했을 때부터 민주당을 향해서 대선 불복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어제 이 발언을 짚어서 지적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난주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정권의 부정비리 조사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 얘기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안타까운 스톡홀름 증후군 이렇게 적었는데요. 스톡홀름 증후군 이게 실제로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있었던 은행 강도 사건으로 만들어진 그런 용어입니다.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에게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증세나 현상.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을 인질 삼아 사지를 탈출하려는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비이성적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뭐 정리해보면 인질범들, 민주당 의원들을 인질범에 좀 비유를 한 거네요. 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늦은 오후에 나왔는데요. 집회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흔드는 그런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안민석 의원과는 취재진이 오늘 다시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안 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정치인이 나가는 게 뭐가 그리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글쎄요, 여야가 지금 출구 없는 대치 상황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백브리핑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겨울인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 정말 포근한 날씨였습니다. 날씨 소식 김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헬멧 등 자전거 안전장비를 갖춘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전거 대행진 참가자들입니다. 무릎과 허리 등 온몸을 스트레칭한 뒤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도심 한복판부터 강변북로까지 오늘 오전만큼은 차도는 자전거 차지입니다. 평소 차로만 다니던 도로에서 자전거로 달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오늘 11월이라서 원래 걱정했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반팔 입고 타기 딱 좋았어요. 더 추워지기 전에 정말 행복한 날씨되었던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대회 시작점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곳 월드컵 공원까지 오는 데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오늘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였죠. 오늘 같은 포근함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평년보다 따뜻한 기온이 유지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커 몸 관리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엔 가을비가 전망됩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릴 걸로 보여 대비해야겠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